예, 먼저 오늘 이슈 대담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셨죠. 김복춘 박사님 나와 계시고요. 최단비 변호사,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그리고 사회심리학 박사시죠. 최창호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원동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잠원동 새마을금고 말이에요. 이 범인이 네. 서울대 출신의 학교 선생님까지 했어요. 예? 김 박사님. 예. 이게 참, 물론 저는 예. 이겁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범죄에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어떻게 예. 보셨어요? 실제로 이 서울대 출신 이런 아주 교사이신 이런 분들을 과거 수사과장이나 수사하실 때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 있죠. 더러 있는데 예. 이제 지능범 쪽에는 있어요. 지능범.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강도니까. 사실 은행 강도 아닙니까? 아하. 예, 강도가 사실 서울대 출신 강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요, 이 최 박사님, 이게 말해요, 지금 이 동기, 과연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하여간 81학번이고 중학교 선생님 생활도 했다는 건데, 이분이 왜 강도짓을 했을까? 지금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도박 중독이다. 찐한 부성애다. 다시 말해서 부성이라는 건 그 아들이 무슨 도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들이 도박한 빚을 갚기 위한 어긋난 부정이죠. 예. 그리고 본인도 도박 중독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은 3일 전에 거기를 예비 탐색을 갔을 때 거기를 청원 경찰이 없는 걸 확인하고 경마장으로 갔어요. 경마를 한 거죠. 그리고 2,400만 원을 훔쳐서 2천만 원은 아들을 위한 도박 빚을 갚아줬다 하더라도 400만 원을 가지고 또 그걸 정선을 갔어요. 이것은 자기가 끊을 수 없는 충동적인 그 강박적 도박 장애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들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도박 중독일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사업적인 것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한방주의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탕주의죠. 이분은 맞긴 맞습니다. 이게 이 경마장 CCTV에 얼굴이 나와서 비로소 검거가 된 거예요. 경마장에서 찍힌 게. 예, 그래서 이번에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쪼들리다 보면 얼마 생기면 난 도저히 내가 벌어서는 못 갚으니까 도박장에서 어떻게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좀 갚아볼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터 어떤 도박 전과 또는 도박장을 지속적으로 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이제 도박 중독인지 여부는 알 것 같고, 현재는 알려진 바로는 지인들 말로는 큰아들이 도박이 상당히 아마 중독돼 있는 걸로. 심리적인 것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서울대를 나왔고 나는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똑같은 거라도 왜 로또를 안 샀을까? 로또는 내가 통제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마는 내가 분석하면 할 수 있고 과학이다. 이런 이제 통제력의 착각, 잘못된 그 도박사의 오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최 변호사님도 이 법정에서 많이 말해요. 이 도박 중독이라고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됩니까? 아니면 정말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부성애였었다 그러면 참작이 되나요? 어떻게 일단 되나요? 헌신적인 부성애였다고 하면은 참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정말 이것을 빚을 갚지 못하면 큰일이 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범죄로 들어갔다 하면 동기의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이 잠깐 짚어주셨지만 본인도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재판부의 마음을 감히 먼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땐 과연 정말 그 동기가 단순히 아들을 위해서인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아들의 빚도 일단 도박 빚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범죄였을까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의 정상 참작이 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박 빚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애가 돈 못 갖고 있으면은 그걸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일 텐데 혹시 우리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주변에는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주변에 혹시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 없으세요? 이걸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이번 사건 보고 지금 돌아봤더니 제 동기들 중에서도 실은 이제 강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만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all or nothing 같은,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망가질 거야라는 이제 심리학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같은 주식이나 선물 옵션 같은 파생을 해도 좀 극한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81학번이 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사업이 망하고 나서부터는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재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부터 모든 삶을 좀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퀵 서비스를 활동을 했다는 건데 아마 그때부터 많이 도박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제가 이 사람을 뭐 옹호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서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얘 서울대 갔다 그러고 막 주위에서 이러니까 본인이 진짜 어려워졌을 때에도 어렵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문제는 이분은 선생님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선생님들 99.9%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그것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선생님 4명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아니 제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학교에서 선생님 4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5명입니다. 5명, 선생님 5명. 5명입니다. 예. 예. 이거는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최초에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 학교 쪽에서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얘기합니다. 이 교육 공무원의 그 징계 규정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약해요. 예, 이제 그 교육 공무원 이외에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면 예. 형사 입건이 된다든지 하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 해제를 시켜놓고 처리를 하거든요. 징계를. 근데 교육 공무원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예. 3개월, 2개월 그냥 정해놓고 끝나면 그냥 복직을 일단 시켜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게 일반 공무원들하고 교육 공무원들의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특혜가 있어요. 교육 공무원 쪽에. 이 징계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만연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게 공립일 거예요. 제가 이거 네. 보니까 공립 맞죠? 네. 공립인데 지금 사실은 그 절대로 고등학교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인터넷이 이게 무슨 고등학교냐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선생님들 다 그런데 공개하라. 예. 근데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5명이나 이 교사가 연루가 됐고요. 예. 이 교사 5명의 죄질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학교로 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동료 여교사를 노래방에서 옷을 찢어가지고 성추행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 아이고, 거의 성추행 이상의 굉장히 강한 옷을 찢어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강한 정도의 성추행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미온적인 대처라는 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그거는 민법상의 거의 사용자 책임이라고 보고요. 이게 공립이면 국가 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용자 책임이라면 피해자들이 그 위에 사용을 하는 자이나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에게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나머지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 학교가 어디이고 그 학교의 교사가 누구인지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옷까지 찢었으면 그건 네. 성추행. 성폭행이죠. 그 성폭행 아니에요? 그러면? 과도하게 이제 노래에 심취하다 보니까 흥분할 것 같은데 아유, 그것뿐만 아니라 끔찍하네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게 뭐냐면 이게- 성고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고민하러 온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고, 더군다나 막 학생들을 너는 황진이 춘향이 명명을 해놓고 진짜로요? 자신이 뭐 연예인과 상상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표현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월의 흐름이나 어떤 이 성고민 담당 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을 따로 받거든요. 따로 받았는데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성도착증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 황진이 춘향이 그 선생님은 네. 또 완전히 그 판타스틱한 변태죠, 변태. 그리고 자기의 이제 상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면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또 연상하는. 그러니까 뭐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병자죠. 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솔직히 전 그 처음 들었거든요. 옷을 찢었다, 아이들한테 예. 저거 몰랐는데, 그런데 징계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정직 3월 해놓고 지금 고소 다시 고발은 된 복직하고, 상태죠. 또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 D 모 교사는 그 노래방에서 동료 교사 옷 찢은 사람은 다른 데로 또 발령 났죠, 징계 처리 끝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이거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최근 5년간 그 교육 공무원들 성희롱 관련돼서 성 문제 관련돼서 230명의 교사들이 적발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6명, 50% 이상이 다 복직됐어요.
완전히 맹물 징계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중징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 아시지만 개인 전자발찌도 하고 신상도 공개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회가 얼마나 성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모든 직업이 다 귀중한 직업이지만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고 학생들을 앞으로 미래 학생들을 그러니까 미래 우리나라 인재들을 키우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중에 교육청에서 알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얘기네요.